오늘은 12월 4일이고요.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바다님, 패밀리 피싱님, 바다님 질문은 조금 이따 대답해 드릴게요. 단풍이님, 상투실령님, 그리고 김선생님, 혜인심님, JJBJ님, 꿀벌오소리님,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요즘도 바쁘세요? 네. 방송 듣다가 피곤하시면 언제든지 주무십시오. 네. 바라게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상처 받아서 그러지. 존중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상상 이상으로님, 상위 10%님, 찐빵님 반갑습니다. 부자 마덜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성투치킨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얼음골님, 문영민님, 염좌님, 미소돔님, 마이윤님 어서오세요. 해피정님, 라푼젤님, 류동진님, 빨강망토님, 최군희님도 어서오시고요. 데이지님, 나도 아빠님 어서오세요. 계좌는 그대로인데 시장이 변한다고? 시장이 그대로인데 계좌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네. 상위 10%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많이 오셨네요. 네. 양영숙님, 부자연님, 도채호님 반갑습니다. 김현근님도 어서 오시고요. 봉금덕님, 그리고 네 동신님 어서 오세요. 네, 별들의 천국님, 오이천사님, 행복한 부자님, 건강한 미래님, 이경추님, 오노노님, 백만부자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은혜님도 어서 오세요. 김진기님, 참이슬님, 너는 나의 꽃님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히터를 좀 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추워요. 네. 추워서 히터를 좀 틀고. 자,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오늘 계좌 좀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밤토리님 어서오세요. 정상원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계좌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 좋은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 펀드 매니저. 네.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 좋게 써줄까요?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11월 달에 올린 수익률이 몇 %였을까요? 9%. 올해 수익률은 12%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11월 달에 올린 수익률이 9%, 올해 수익률은 12%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1월 달에 얼마큼 올렸어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해외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해외 증시로 넘어가시면 미국 시장이요. 다우지수, 나스닥 다 합쳐서 11월 달에 얼마큼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네. 나스닥은요. 여기서 요만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연초부터 시작하면은 이만큼 올랐어요. 다우지수는 더 무식하게 올랐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요. 여기서부터네요. 다우지수는 더 무식한 거 아니네. 나스닥이 더 무식했네요. 여기서 요만큼 올랐고요. 나스닥은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자,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펀드 매니저 수익률이 12%래요. 네. 그리고 11월 달, 요 기간 동안에 올린 수익률이 9%. 그래서 나도 봤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따지고 보면, 네. 우리나라 증시 따지고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 젠장 올라간 것도 없죠. 11월 달에 와씨 이만큼 올랐어요. 코스피요. 코스닥은요. 11월 달에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지랄 같죠. 네. 올 한 해 동안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이건 조금 더 올랐네요. 코스닥은. 네. 자, 그래서 제가 월급 종목으로 운영하는 제 계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냐? 그리고 살펴봤죠. 올해만. 네, 11월까지요. 11월에 우리 월급 계좌, 네, 제가 운영하는 거요. 그거 수익률이 9.6%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수익률은 무려 10%는 당연히 넘었어요.
몇 프로였을까요? 15였는지 16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15로 잡아도 네, 15% 정도. 네. 15인지 16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15 아니면 16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이 안 올랐어요. 장이 안 올랐는데 우리 계좌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월급 종목 계좌는 이렇게 올랐어요. 뭐가 아니에요. 내 걸 봤다니까. 여러분, 저는 제 계좌에 뭐만 들어있다고 했어요? 월급 종목만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막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월급 종목만 들어있어요. 물론 비중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월급 종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이닉스 이런 거 다 월급 종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순수하게 월급 종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 외에 기타 등등을 매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을 때, 네. 물론 이제 이 차이는 있죠. 지난번 2022년도에 넘어왔었던 분량들을 더하기 해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 종목이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있던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포트의 비중들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종목의 구성도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장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국 증시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신나지 않겠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 올라온 게 없어요. 네.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다고 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게 없어요. 이거 찔끔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게 없는데 미국장처럼 가려고 그러면은 지수가요. 어디까지 갔어야 되면 여기까지 갔어야 돼요, 지금. 네. 미국장 요즘도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 해외 증시 보시면 네. 얘네들 보시면 나스닥 여기 밑에서부터 정고점 근처까지 다 갔잖아요. 네. 다우지수 정고점 넘어갔죠, 이제? 정고점 넘어가고 있죠?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우리나라 증시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는 투자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장이 지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선 더 많이 올라갔겠죠.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애들하고 지금 여기밖에 안 올라간 애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니, 수익률이 더 낮지? 얘는 9%고 나는 9.6%. 아니, 연간 수익률 쳤을 때 얘는 12%고 나는 15%예요. 주가가 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장처럼 이만큼 올라갔으면 우리 계좌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더 많이 올랐겠죠.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추종하는 자산이 크잖아요. 뭐 이렇게 뭐 10조, 100조 막 이렇게 가지고 돌려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 10%만 수익 나와도 100조에서 10% 수익 나면 10조예요. 10조를 벌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놀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만 뭐 우리가 뭐 국민연금을 리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위해서 뭐 900조짜리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다 뭐예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올해 저점 대비 계좌 총액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계산해 봤을 때 10% 정도 이상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적당하게 그냥 했을 때요. 물론 여기서 뭐 2차 전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수익이 크게 나온 종목들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나오신 분도 있겠죠. 나는 계좌 수익률이 200%인데요, 500%인데요.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인 부분,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체 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해외 증시 상황에서는 이미 2021년도부터 22년도 하락한 거 다 빼고 그 위쪽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밑바닥에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시장 말고 종목만, 계좌만 보시면 되며 여러분 계좌만. 계좌가 회복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손실이 많이 줄어 있거나 또는 지금 수익으로 바뀌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그 자리야. 이게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축복 받으신 거예요. 네. 축복 받으신 거야. 이 축복을 왜 받게 되셨어요? 성투사. 이게 다 성투사 때문이죠. 네. 성투사 덕분입니다. 네.
제 덕에 이렇게 축복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보너스란 말이야. 이게 보너스요. 얼마나 좋아. 보너스인데, 보너스. 주가가 오히려 안 올라가고요. 계좌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빵빵 치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빵빵 치고 올라가기 전에 내 계좌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생각해봐요. 자, 10,000원일 때부터 주가가 빵빵빵 치고 올라가서 한 15,000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거 하고요. 이게 10,000원짜리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한 12,000원까지 갔는데 이때부터 빵빵 치고 올라가면 이건 20,000원 간다는 얘기거든. 도달하는 포인트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좌의 상승률은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마이너스 20%에서 상승장을 만나는 것하고요. 0%에서 상승장을 만나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유중 때 추가 매수를 했죠. 유중 이후는 안 했습니다. 유상증자 때 매수를 많이 했죠. CGV는 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 때 이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대 1.5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더 많이 받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했고요. 신규 인수권까지 추가적으로 또 샀어. 그래가지고 저는 평단가가 지금 9,000원도 안 됩니다. 9,000원 밑쪽이에요. 지금 평단가가요.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당연히 팔아먹고 나올 수 있어요. 이 CGV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올해 흑자가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이제 CJ의 그 현물 투자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요거는 바닥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간 거 그대로 복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전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갈 거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지금 뭐 유상증자 받은 물량에 비해서는 뭐 어차피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재료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가준다는 얘기야.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만 올라가주면 뭐 이건 물린 사람 없는 거예요. 이번에 CGV가 유상증자를 해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회죠, 기회. 네, 기회. 7,000원대 일하시면 그냥 올라갈 때 팔아먹으면 돼요. 네.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네.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때부터 팔면 되는데 CGV 뭐 욕할 거 없어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우 짜증나. 뭐 나는 높은 가격에 샀는데 짜증나. 이거 그대로 물량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때 반등만 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유상증자니 뭐니 그런 것들 나올 때 여기요. 요 전에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때 한번 팔았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그냥 조금 욕심을 부리긴 했었지.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지금 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제는 더 사실 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사야 되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젠 더 사실 것도 없어요. 아니면 비중 빵빵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본전에서 털어주면 그 현금들이 확 생기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은 더 걱정할 거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뭐였어요? 탈출입니다. 이건 목표가 탈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목표는 탈출입니다. 근데 지금 저 정도 상황을 봤을 때 내가 평단가 이 정도 맞추면 되겠구나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를 맞춰놓으면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수익 나왔을 때 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럴 때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근데 나는 사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직도 평단가가 20,000원인데요. 그럼 뭐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자, 모든 주식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지 같을 때는 더 많이 물릴 수도 있겠죠? 네. 더 많이 물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물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예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거는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비중이 작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초기 접근이니까 비중을 조금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추가 접근이 들어가면 비중은 많아지지만 평단가 낮아지면서 수익의 기회도 생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또 볼까요? 오늘 SDS를 우리가 팔았어요. SDS를 팔았는데,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21년도 여기 18만원? 18만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뭐 요 정도에 이제 매수하신 분이 있다 이거야.
자, 월급 종목 이때 나갔대요. 네. 7월달? 뭐, 하여튼 이때 나갔답니다. 이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 나가서 이때 매수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직 손실이에요. 대신에 비중은 좀 작겠죠? 초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버틸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거고요. 내려가면서 저점을 잡을 때 매수가 계속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평선 모일 때 여기 눌림목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2만원대 매수도 있고, 13만원대 매수도 있고, 14만원대 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22년도는 14만원대 매수. 그래서 평단가가 쭉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 매도가 많이 먹으신 분들은 30% 이상, 그죠? 많이 먹으신 분들은 30% 이상, 그죠? 수익률 그 정도 나왔죠? 30% 이상. 그냥 못 먹어도 대체적으로 그냥 뭐 수익권 들어가면서 매도가 들어가는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포지션인데 이 자리를 일단은 견디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설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물렸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일단 올라올 때는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아씨 물렸어 짜증나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형제님 슈퍼챗팅 고마워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의 매수로 그냥 버팅길 수 있는 거죠. 한 번의 매수로 버티는 거예요. 버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향 추세가 끝났어. 돌아선다. 매수를 들어가 주는 거죠. 저점이 잡혔을 때. 그렇게 하시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본절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매도가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매도 못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들어왔다가 이런 형태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오버슈팅한 개념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죠. SDS는 AI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중을 더 확대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뚱뚱해진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팔아서 현금화 시켜고 또는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라면 단기 조정 또 버티고 가는 거지. 뭐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거 단기 좀 들어왔다 또 올라가는 거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비중이 뚱뚱해졌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전략이잖아요. 포트폴리오 관련 전략.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현금은 또 다른 쪽으로 매수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KC텍은요. 사실 팔까 말까 계속 고민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막판에 또 조금 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매도 사인이 나가고 나서 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내일 보고 팔아도 되는 거 안 그래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매물대 들어온 자리에서 자꾸 찔끔찔끔 똥을 지리니까 뭔가 네, 똥폭탄이 나올 것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를 좀 쳤습니다. 무방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아침 무방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SDS하고 이거 매도는 아침 무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네, 그죠?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응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요, 이런 종목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KC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급 종목 2번 들어간 거잖아요. 2번 산 거잖아요. 2번 샀는데, 이렇게 빨리 파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 좀 보셔도 됩니다. 뭐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 사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제 뭐 하이로 코리아나 이런 건 안 팔고 있잖아요. 약간 오버슈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이거는 지금 얌전하게 가거든요. 그 상단부 들어가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면 내려온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오버슈팅한 것들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월달 또 매수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12월달에는 내려오는 과정 거쳐서 한 달 정도 조정받아서 뭐 22,000원대 나오게 되면 요 추세선 여기 걸리니까 그럼 그때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그때가 생각하는 얘기고요. 안 들어오면 많은 거고 네, 그죠? 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팔고 이게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주가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아 나는 못 팔았는데 어떡해요? 그 가격이 안 와서 못 팔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가격대보다 올라가서 마감이 되면요. 왜 안 팔았어요? 그거는 그죠? 팔 수 있었음에도 안 판 거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만 하는 거라면은 그냥 딱 최적의 타이밍 보고 있다가 매도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매도를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을 때 파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리딩할 때 항상 그래요. 매수할 때도 가격을 높게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그 시점, 즉 내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게 살 수 있고, 그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유료방송 들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딱 가격 정해놓고요. 그거보다 더 위쪽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네. 그게 좋은 매매예요. 뭐,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현금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다른 종목에 투입을 하고 우리가 수익을 좀 내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계좌는 금방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무방과 유방의 차이는 아까 SDS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이 무료 방송에서는 딱히 언급에 대한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내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월급날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월급 정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방송을 놓쳤다거나 그냥 흘려들었다거나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가 많이 들어가셨을 거지만 그죠? 근데 유료방송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만약에 리딩 종목이라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여러 번 들어가요. 지금 SDS도 한 5번 정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무방하고 유방의 차이는요. 방송의 퀄리티나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의 리딩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고 안 받고 사실 근데 문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자를 받고 리딩을 받고 하다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평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수익권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단계로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 생각해요. 시장 자체가 옆으로 눕다 보니까 아씨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눕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좌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어요. 계좌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거. 오늘도 계좌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계좌는 올라갔던데. 특강만 들어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 특강만. 그렇지 않아요? 특강 종목이 더 잘 가. 특강 종목은 막 빵빵 터지잖아. 아니 그것도 되게 웃기지. 모두 투어 리치도 이것도 저거 이제는 다 파셔야 돼요. 이거는 다 파는 게 맞아요. 네. 이것도 특강에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그 특강 이야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뭐 최대주주 변경 이런 얘기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는 그냥 배당주로 우리가 공부한 건데 연병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특강 종목이 뭐 SK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커버리도 요즘에 계속 간다며. 네. 뭐 오늘 많이 올랐네. 네. 계속 가잖아, 이것도.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강 종목들이 또 더 잘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강 종목 사지도 않았으면 특강은 뭐 달라고 듣는겨? 네? 들어도 안 사고, 네. 잘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중요한 거는 종목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공부를 해요? 내가 삼성전자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를 봐봐. 삼성전자를 보는데 삼성전자를 저 밑에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왔어요. 네. 사가지고 계속 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서부터 왜 사기 시작했을까? 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을까? 왜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컨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배당주도 잠깐 물어보셨잖아요. 배당주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 뭐 대신증권이나 이런 것 근데 이건 아셔야지 돼요. 대신증권 뭐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당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데
뭐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배당락이 있어요. 저 배당락을 우리가 배당 10% 받아 먹자고 바다님 근데 특강 들으셨잖아. 여기에 대한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네. 내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 근데 배당락이 크게 나왔어.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아라고 한다면 굳이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대신증권이 한 10% 배당 준다 칩시다. 13,000원에서 여기 만원까지 빠졌어. 얼마 빠진 거예요, 이게?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20% 빠지는 거잖아요. 배당 꼴랑 10% 받아 먹자고 마이너스 20% 감내할 이유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팔아. 배당락 나오기 전에 그냥 파세요.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 종목을 꼭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당락 끝날 때 사는 거야. 배당 끝날 때. 그럼 내가 10% 배당 안 받고 마이너스 20% 할인된 가격에 사면 이게 이득 아니요? 그죠? 우리 금융지주도 얼마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저는 10,000원 정도 평당가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보이긴 하는데 10,000원이다 이거야. 10,000원인데 저는 이거는 지금 10,000원이니까 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나오죠. 한 25%? 네, 25% 나와 있죠. 25%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배당락이 지가 떨어져 봤자 몇 프로 나오겠어요? 뭐 많이 빠지면 이건 원래 중간 배당까지 줬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때 한 10%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러면 팔 것이나 말 것이나 결정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은행주들은 어차피 내년도에 조금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싸질 때 우리가 매수를 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 굳이 포기하고 그죠? 네, 요 수익률을 가지고서 그대로 딱 잠적했다가 가격이 배당락 때문에 퉁 떨어지면 밑에서 요것 그대로 다시 투입해도 나는 손해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행도 지금 이게 수익률이 뭐 이거 어차피 10,000원대잖아. 10,000원대. 10,000원대 다 평당가 10,000원대 아닙니까? 10,000원대 초반 아니요? 그럼 이제 한 10% 넘게 수익 나왔잖아요. 기업은행은 배당률이 10%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배당락이 무지막지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수익률을 챙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감내할까? 그거를 해가지고요.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내가 수익률 10% 나오는 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배당률 다 떨어지고 나서 비디오 사겠다. 아, 배당 그까짓 거 안 받고 말지 뭐. 그래도 되잖아요. 왜 나는 이미 10% 수익이 나왔으니까. 배당 받았다 치지 뭐 이러면 되잖아. 근데 요거 아까워가지고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한 20% 까이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10% 날아가는 거고요. 배당 받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원상복귀 되는 거야. 이거 배당락 해가지고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는 10,000원보다 더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은행주가 좀 애매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은행주나 이 고배당주 쪽에 많을 거예요. 그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는 12월 셋째 주 정도죠.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배당주들을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팔게 되면 알려는 드릴게요. 알려는 드릴 건데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팔 수도 있어요. 뭐 추세가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팔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잘 안 빠집니다. 네,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 옆에서 12월 달에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라고 생각되면 더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대충 보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뭐 분위기가 조금 개선됐을 때 올라가면은 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락이 약해요. 네, 아시겠지만 배당락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길게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요런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배당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배당금이 이 정도 되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져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럼 지금 팔아버린 게 미련 없겠다. 왜냐면 사람들은 미련을 가져요. 아, 나 지금 수익이 10%인데 배당도 10% 준다는데 저거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러면 지금 팔고 밑에서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다시 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그냥 배당도 다 받고 주가 떨어지면 어차피 난 더 살 거야. 어차피 이거 안 팔 거거든. 이 생각하면 그냥 계속 밀어넣으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배당락 나올 때 주가 떨어지면 기분을 더럽게 네, 나빠하시죠? 네, 아, 기분 더러워. 나 말 시키지 마. 아, 나 지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네. 계속 모아가실 분들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도 받으시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배당주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배당을 얼마만큼 계속 받을 것이냐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더 사는 거고 더 사는 거고 아니면 돈 생길 때마다 더 사는 거고요. 왜냐면 배당금이 배당 수익률이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억일 때 배당 수익률은 1000만 원이지만 계속 모아가 가지고 2억이 됐어. 그러면 2억일 때 배당 수익률은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0% 배당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수익률이 얼마 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냥 시세 차익도 좀 어지간히 봐야 되고 배당도 지금 받으면 좋고 뭐 좀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이걸 계속 모아갈 생각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털어먹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소원을 자꾸 네,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적으세요. 꿈을 적어서 쪼개고 가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 100개를 쪼개 그다음에 하나씩 각개전투하는 거예요. 네.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각개전투하는 거야. 난 100억을 모아야 되겠어. 그러면 100억을 100개를 쪼개요. 그럼 1억. 1억부터 모으세요. 1억부터 모으세요. 뭐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억을 모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1억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1억은 무조건 모아봐야 돼요. 1억을 모아야 돼. 자, 100억이라는 게 있어요. 자, 1억을 모으지. 일단 1억 모으는 거는 뒤지게 힘들게요. 네? 1억을 모으는 건 그 빵원에서 1억까지 가는 거는 너무 힘들 겁니다. 진짜 한 달에 한 80만 원씩 계속 적금을 하면 1년 후에 1억이 나옵니다. 8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보면 1년 후에 1억이 조금 넘게 나오겠죠. 뭐 이자가 붙고 하니까 1억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모아야 돼. 10년. 80만 원씩 1년 적금을 넣어가지고 10년을 모으면 1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면 기간 단축되겠죠. 나는 160만 원씩 넣겠다. 그럼 5년이면 단축되는 거예요. 5년 만에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를 해서 모으든 아니면은 뭐 땅을 파서 모으든 어디 가서 뭐 이제 뭐 그건 안 되겠지. 네.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1억을 모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계획이 완성됐죠. 이제 99개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1억을 또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때보단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억을 모으는데 얘가 도와주겠죠. 자, 뭐 지금 은행 예금을 넣는다 쳐도요. 1억을 예금을 넣는다 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은행 이자가 지금 4%좀 나오니까요. 400만 원 되겠죠.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2년째. 그 다음에 두 번째 2억 모으고 나면요. 더 쉽겠죠. 그렇게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복리투자죠. 네. 이렇게 내가 저기까지 모으는 그 초반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시간적인 부분이 점점 단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가셔야 돼요. 난 10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은 조금 너무 무리다. 그러면 10억만 생각해 보세요. 10억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모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10억 있냐? 나 없어. 난 10억이 없어요. 아니 너 왜 10억도 없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네 주식 계좌에 있거나 또는 이제 와이프 재산으로 들어간 것은 제 돈을 치지 않습니다. 제 계좌에는 항상 뭐라고요? 네 100원짜리 몇 개 굴러다니고 있어요. 네. 저는 항상 가난해요. 짜증나지. 맞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나는 금이 있지, 금. 네, 금이 있지. 비상금. 네. 말 그대로 비상금이야, 비상금. 비상금이 있죠? 이거 수익 났어요. 네, 10% 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난 금이 있어. 이거는, 우리 이 지구상에서, 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 나한테 금이 있다는 사실은. 금.
황금, 골드. 네, 골드가 있죠. 이거는 저희 비상금. 그 외에는 뭐, 저는 다 주식 사거든요. 이 주식 계좌에 있는 것은요. 주식 계좌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돈을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노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선물은 팔았지만 현물은 갖고 있어요. 그럼 비상금은 놔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비상금은 놔두시라고. 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야. 금기의 영역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깨서 균열이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금? 저기 있잖아요. 나무 계좌. 뭘 거기까지 알려고 그래요? 무슨 바다님 정체가 뭐지? 누구냐 너. 네. 혹시 뭐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할 뻔했네. 쉽게 얘기하면 증권 계좌 안에 보면은요. 네. 금현물 계좌라고 있어요. 네, 금현물 계좌. 거기에서 금 사시면 1g씩 사실 수 있으세요. 1g에 요즘에 8만 얼마씩 하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으세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없어. 이것도 그냥 비상금, 딱 그냥 비상금 용도요. 네, 딱 비상금. 금은요, 제가 이번에 계속 올라갔는데 왜 팔았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금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는 가능해요.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 근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으로 투자해갖고 떼돈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애기 돌 때 있었던 그 금반지 이제 팔아봤자 사실 뭐 수익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도 안 되고요. 100%도 안 되지. 100%가 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금은 그냥 안전자산. 내가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 살짝 가지고 있는. 네. 대신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쪼가리가 이상해지니까 금으로 갖고 있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6년 전에 사셨으면 얼마 안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네, 뭐 한 20% 올랐어. 또는 30% 올랐어 그러는데 나는 금괴를 큰 놈을 가지고 있어. 한 10억어치 갖고 있다. 30%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10억어치 있으면 3억 정도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또 쏠쏠하지. 네. 쏠쏠하지. 네. 금은 더 올라가겠죠. 가격은 어차피 계속 뜁니다. 네. 금은 사실 실패 없는 투자 아닙니까? 대신에 단타를 치려고 들어간다. 많은 분들이 뭐 누가 뭐 투자하래더라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면요. 네. 다 단기로 봐. 네. 단기로 본다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안 올라가면은 막 그냥 입에 거품 불어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막 네. 기요사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네. 20년 묵혀도 사실은 네. 어저께 뉴스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금부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아들이 지금 중년이래요. 중년인데 이 아들이 아기 때 받은 금이래요. 근데 이 금을 가지고 금방에 온 거야. 팔으려고. 뉴스에 나왔어요. 중년인 아들이 아기 때 받은 금부치를 팔려고 나왔는데 시세를 따져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금값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 뉴스가 이상한 거예요? 뭐야? 금값이 나와 있잖아. 금. 20년 전이면은. 아니 20년이야. 한 3, 40년 전 아니야? 이때는 뭐 많이 올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희한한 사람이네. 한 10배 올랐잖아 근데. 그잖아요. 이거 2002년도 대비해서 10배 올랐는데 300불 하던 게 지금 2000불 갔으니까 10배까지 아닌 거야? 6배? 6배 올른 거야 6배. 600%.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해지원을 나눴을 때는 뭐 그다지 오른 게 없어요. 여기 최근에 좀 올라간 게 있어서 금선물 우리 팔아먹었는데 조금 올라갔더라고. 네. 근데 뭐 그거 뭐 그냥 그게 한계입니다. 얘는 어차피 수익률이 진짜 극적인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한 2배씩 막 뛰는 이런 극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요. 거의 그럴 일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6 그러면 지금 그럼 엄청나게 올랐을 건데 10배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뉴스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중년인 아들의 아기가 돌일 때라는 얘기인가? 네. 그죠? 옛날에는 금반지 한돈 하면은 사실 뭐 돈 얼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 금반지 하나 한돈짜리 맞춰줬는데, 그때 한돈에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금반지, 가락지, 한돈, 그때 예전에 제가 월급 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년에 내가 33살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들은 이야기로 보면은요, 옛날에 그 정도 했었대요. 금반지 한 돈에 한 5, 6만 원, 네, 6, 7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했대더라고. 그랬었대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내년이? 2024년이? 네? 2024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2024년. 이게 무슨 해일까요? 그때 가공비까지 해가지고, 네, 한 6만 원쯤 들었던 것 같아. 그만두네. 네. 내년이 바로 뭐냐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갑진년이요. 아주 갑진년이지. 내년에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야. 다 좋아진다는 얘기지. 갑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질까? 일단 시험만 살짝 붙이면 되잖아. 아, 갑지다. 네. 갑진년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엄마한테. 네. 서울의 집값이 마당 딸려 있고요. 네, 이렇게 큰 집이 있었어요. 마당 딸려 있고 이거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집값이 200만 원. 지금은 서울에 어디 이런 단독주택을 2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게 2000년대 아니 90년대 중반 정도에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 집값이 2천만 원을 했거든요. 그것도 단독주택인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거기 그 회기동 옆에 휘경동 그 한국외대 바로 앞쪽에 거기 살았었는데요. 이 사람 집값이 그때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92년인가? 3년인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일산 마크 나왔을 때요. 네. 아무튼, 네. 그거는 뭐, 부동산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뛴 거니까. 네. 갑진년이에요. 하여튼, 내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네. 한 해를 좀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여러분들 잘 준비하자 이거요. 아시겠죠? 에헴. 집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는 그러니까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지. 네. 맞아요. 주택복은 5천만 원이었어요. 쏘세요 하는 거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게 5천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5천만 원에는 집을 샀다는 이야기지. 네. 5천만 원 집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물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얘기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할머니가 돈을 아끼려고 장판 밑에다가 돈을 다 깔아놓은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 쓰레기가 된 거죠. 옛날부터 그냥 돈을 계속 모은 거야. 현금으로만. 망했습니다. 다 망한겨.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은행에 넣어도 안 돼요. 은행 이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은행 금리는 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금리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 용돈 주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장롱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막 그래갖고 그 유품 정리하고 막 그때 보면 돈 막 이렇게 뭉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 뭉치 있어봤자 뭐 할게요. 다 옛날 돈이라서 뭐 이제 수집 가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대. 중국에서도 그 막 해가지고 장판 밑에 깔아가지고 그거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되고 막. 근데 그 화폐 가치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귀한 돈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뭘 하시면 돼요? 주식을 사시면 돼요. 주식을. 제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상품 판매하는 애들. 어쨌든 기업은요, 뭐든지 상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네. 실적을 올리는 거라고. 상품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셔야죠. 마이너스 82%짜리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허점 중에 하나예요. 82%에 몰빵 쳤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지. 네? 82%에 몰빵을 쳤으면 이거는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골고루 샀잖요. 그죠? 82%나 빠진 거는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 이만큼 비중을 이만큼 실었다 하더라도요, 지금에 와서 얘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내 계좌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애들은요, 82%짜리가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하시면서 100%짜리 한 번도 못 먹어보셨어요? 100% 이상 나오는 거 많잖아요. 100%하고 82%짜리하고 같이 붙여갖고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82%짜리 그냥 놔두고 100%짜리는 수익으로 돌려서 다른 주식을 또 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비중을 잘 지켜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게 되면 내리는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반드시 많습니다. 그거 사는 사람은요, 모르죠. 뭐. 정리매매 하는 것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막 올라가서 꼭대기에 들어가는 종목도 사는 사람 많은데요. 뭐. 그럼 뭐 누가 샀는지 나도 몰라. 네.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유튜브에 그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축하라라는 강의가 있었죠. 그때 추석달 제가 그냥 막 며칠을 고생해가지고 만든 그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걸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강의에. 응?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잘 섞어서 하란 얘기가 있잖아요. 자,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커요. 대형주는 변동성이 적어요. 대신에 망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IMF 같은 이상한 거 나오면 다 망해서 넘어가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자, IMF 같은 시절이 왔어. 뭔가 이상한 상황이 왔어. 뭐 리먼 사태 같은 때 왔어. 그럴 때는 뭐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IMF 이전의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IMF 한 리먼 사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 결과만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여기가 2008년도 리먼 때예요. 요거 보이지도 않죠, 지금. 네. 이게 리먼 때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4배 올랐어요, 지금까지. 현대차도. 리먼 때 대비해서요. 요게 리먼 때문에 여기 리먼 때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거지만, 네, 이건 코로나 때고요. 얘는 경기를 좀 경기 민감주에서 그런 거예요.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뭐 다른 거 다 보면 NC소프트 이런 것도 지금 아주 지나갔다 하지만 NC소프트도 네, 지금 28만 원이면요. 리먼 때에 비하면은 완전히 개꿀입니다, 이거. 네, 5만 원대였는데요. 이거 뭐 5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였잖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요. 어떻게 돼요? 대형주들이 대부분은 잘 살아남아요. 네. 대형주들은 대부분 잘 살아남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아무리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거나 수익성이 증가되는 기업들. 즉, 나는 정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 나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런 기업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사는 거야.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억울하게 눌려 있었다면 그 부분들이 빵 튀어 올라가서 그 시점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NC소프트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임주들 이런 거 많아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때 10배 올라가서 매도를 했었지만 이것도 지금은 정상이 아니에요. 네. 지금 올라가는 건 또 그 코인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때 NFT죠. NFT. 네. 뭐시 토큰? 네. 지금 그 이름도 안 난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믹스 코인 해가지고. 네. 그게 떨어지죠. 이거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체크해서 가셔야 돼요. 이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들도요. 사실 그냥 무턱대고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 있죠. JYP. 자,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냥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뭘 했어요?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때도 분명 말씀드렸죠. 네. 오버슈팅 하니까 여기서 매수해봤자 재미없을 거다. 근데 얘는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엔터주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안 갔잖아.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 얘는 지수랑 연관고리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거예요, 요거 2008년도요. 네. 요런 단계가 나오겠죠? 네. 언제요? 여러분한테. 네. 조만간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런 것들을 밑에서 계속 항상 보면은요,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유, 저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고, 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물려가지고 또 손절치고 나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사가지고 또 물려갖고 또 나가고, 이때는 진짜 사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네? 아니, 저때 샀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해가지고 또 위에서 사가고 물려. 그래갖고 아씨 또 열받네 그러고 또 팔아. 근데 또 주가 올라가면 또 그때 그냥 쳐다보고 나서 거기서 또 그때 내가 팔지 말고 또 다시 사가지고 또 물려. 야, 이거에 대한 반복은요.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한 번이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이분 뭐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 여기서 고점에 삼성전자 물고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 안 해요. 네. 나는 매도를 여기서 쳤지만 여러분들 매수를 했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뭐라고? 초보니까. 처음이니까. 좋다고 하는 주식이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팔아먹고 안 사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왜 파는겨? 여기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지금 파는 거랑 뭐가 다른데? 여기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파는 거는. 맞을 거 다 맞고 여기서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기서 맞을 거 다 맞고 여기서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지금 안 산다? 안 사. 왜냐면 내가 여기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에 절대 못 사는 거예요. 6만 원에 손절매도 쳤는데 7만 2천 원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못 사는 거야. 그러다가 막 올라가가지고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서야 와 그때 내가 6만 원 팔았는데 열받네. 다시 지금은 사야 되겠다. 그럼 또 물리지. 나는 팔아먹을 건데.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너무 쉬워요. 삼성전자만큼 쉬운 게 없어. 왜냐면 조정이 끝나갈 때는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상승이 끝나면 또 다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그걸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011년도 요때 매수해가지고 요때 팔아먹고 요때 다시 사가지고 요때 팔아먹고 요때 다시 사가지고 요때 팔아먹고 지금 또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나오겠지. 이 삼성전자는 굉장히 쉬워요.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 이용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대형주들은 그래서 이 포지션이 올라갈 때도 몇 년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몇 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잘 여러분들 컨트롤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 네. 근데 그냥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냥 막 네. 앞뒤 쳐다보지 않아 그냥 야 뭐라고 막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대형주들만큼 이 시세에 정직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해칭을 잘해주는 것이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물건값을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거나 뭐 이렇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나온다네? 네. 미국 디플레이션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물건값 떨어지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내년에 물가 지표가 1.9%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봐야 돼요. 미국의 디플레이션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디플레이션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다? 재밌는 건 뭐예요? 디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에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사실은 이렇게 해요. D의 공포.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라이의 공포라고 얘기해요. 또라이. 디플레이션 답이 없어요. 왜냐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 어떤 방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디플레이션은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야. 물건도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아예 소비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뭔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극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다운되는 거죠. 그냥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자재 가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네. 유가. 주가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요 정도면 안정권입니다. 그냥 안정한 시점이에요. 더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안정권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창 인플레이션 높을 때 생각해봐. 130불. 지금 그게 반토막입니다. 근데 물가 지표는 거기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금리는 그 위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비싸서 못 샀던 것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디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서 못 샀던 것, 즉 너무 가격이 비싸서 사지를 못했던 것을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 무슨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대요. 원상복귀 되고 있대요. 너무 유가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전기차 사고 또는 걸어 다니고, 그죠? 대중교통하고 했는데, 이제 기름값 만만하니까 좀 이제 차 타고 나가도 되겠네. 이 생각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늘어나냐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디플레이션. 사실 디플레이션을 부를 수가 없어.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성장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물가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으로 물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일이라고. 내년에요. 어떻게 보면 내후년 또는 그 후년도까지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을 들고 있겠다? 금을 들고 있겠다? 그건 넌센스죠. 그건 넌센스예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사실 지금도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바닥이니까 매집이 들어오니까 주식을 이제 사야 됩니다. 계속 사세요. 이제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그냥 헤이 새끼 그러면서 흘러들으시는 분들은 아이씨 그때 좀 살 걸.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그때 좀 살 걸이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열심히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겠죠. 종목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죠. 종목을 이제 5만 원대 사느냐 그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는 그 부분인 거지. 상승 추세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고요. 배당주도요. 배당주든 뭐든지 간에요. 추세가 떨어질 때 여러분 이거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다 아시겠지만 여기 4만 원대 여기서부터 계속 모았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네, 계속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 2019
2009년도에 요때 바짝 올랐을 때, 바짝 올랐을 때요. 요때 했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지. 다시 내려왔어. 또 사기 시작했어. 올라갈 때 저는 더 안 사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더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했잖아요. 계속 산 거야. 빵 치고 올라갔어요. 이게 그때 내 평당가가 55,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가 아쉽게 안 나와서 뭐 100% 안 되고 한 70 몇 프로에 팔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또 내려왔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먹은 이유는 뭐예요? 이런 애들은 조정이 나오면 제법 오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변동폭도 크죠. 물론 내가 지금 평당가가 이게 5만원대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뒀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만한 가치가 뭐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죠. 네,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얘도 55,000원에서 유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가능성은 없었어요. 근데 내에서 팔아먹은 물량이 이만큼 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다시 여기서 사기 시작했다면 저는 주식 숫자를 어떻게 늘려가냐면요. 계속 꾸준히 더 사는 것도 있지만 수익이 이제 10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큰 종목들은 다 팔아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다 팝니다. 뭐 공짜 종목 내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는 것들이고요. 네, 이런 큰 덩어리 있는 것들은 팔아요. 다 팔아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됐어. 그럼 그냥 놔둬요.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을 밑에서 다시 투자합니다.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만큼 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2배 올라가면. 저 지금 평당가 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 밑에서 다 끌어 샀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사고 있지만 6만 원 정도 나와요. 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익률 제법 나왔어요. 근데 6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올라갔어. 또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같은 시점에서 또 팔아. 그럼 2천만 원 되겠죠? 그럼 밑에서 또 사. 그러면 2천만 원씩 또 사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요. 4천만 원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500만 원이 1000만 원 됐다가 2000만 원 됐다가 뭐 4000만 원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려갔을 때 내가 여기서 그것만 샀을까? 1000만 원어치만 샀을까요? 더 샀겠죠.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큰 덩어리 이렇게 판하기가 좀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배당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당주들은요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이 별로 미비해요.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할 때는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고배당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거시기가 있겠지만 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 고배당이 들어가는 시점은 뭐냐면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정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요. 이 캐시카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처음에 핸드폰이 보급될 때는요. 우리나라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삐삐였죠. 근데 핸드폰 시장을 이제 꽉 차고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제 2대, 3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요즘엔 탭 거기에도 핸드폰 번호가 붙어가지고 4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가가호 사람들마다 한 2대, 3대씩 핸드폰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들어가 주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통신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뭐 아시겠지만 LTE부터 시작해가지고 5G 뭐 이제 6G 나오면 통신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갖다 붙여가 또 올라가고요. 얘들 매출은 어차피 시장 인플레에 따라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 비용 얼마였어요? 띠리리리리 그거 나오던 뭐 삼성 엘미콜인가 뭐 그런 거 쓸 때요. LG 사이언 이런 거 그게 폴더폰 이렇게 틱 열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엽대요 그런 거 걸면 걸리는 걸리버 그런 거 통신비 얼마였어요? 10,000원대였잖아. 지금 얼마씩 내요? 물론 조금 내시는 분들도 있죠. 저처럼 이제 문자 쓰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무제한 그러면 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요즘에 안 돼. 왜냐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그 전에 사놓고 이제 여기서 배당을 응? 배당금 뭐 보시면 아시면 여기서 배당이 만약에 10%였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맞춰놓으면 지금 배당은 뭐 30% 40%씩 받아 먹을 거야. 이때 가격지를 한다면 얘 지금 배당금이 얼마예요? 싼 것도 있어요. 알트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기 좋아지면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아, 근데. 네. 보세요, 여기. 배당금이 3,000원이에요, 3,000원. 네. 여기 지금 만원에 샀다, 이거 만원에. 그럼 3,000원이면 30%입니다, 배당. 30%요. 배당금 30% 받는다고. 배당주든 이렇게 투자해야 돼요.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계산을 많이 해서 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배당주와 성장주의 투자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성장주는 배당이 작아요. 우리 특강 들으셔서 내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 폰도요. 핸드폰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할인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되게 싸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싸게 이용하려면은 뭐 2만 원대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오래 쓴 사람들이 뭐 할인 받을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뭘 좀 갖다 붙이고 핸드폰 바꾸라고 그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서비스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든지 간에 6만 원씩 받아 먹으려고 하더라고.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누구를? 주변에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미래를 보지 않는 이상은요. 미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해요. 아휴, 그러게 말이야. 늦었어? 네.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생활을 하거나.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핸드폰 요금 아끼려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세요. 이 귀찮은 거 뭐하러 합니까? 돈 벌면 되잖아. 네? 돈 벌면 되잖아요. 핸드폰? 그거 가장 좋은 요금, 가장 비싼 요금으로 그냥 쓰세요. 돈 벌면 되지. 뭐 옮겨. 괜찮아.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갖고 와봐. 먹어 가서 그냥. 괜찮아. 근데 저도 잔돈에 행복해 하긴 합니다. 그 성격으로 그게 또 돈이 있어도요. 그걸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다이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알고 사갖고 오면 쓰레기 있어. 쓰레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내가 이것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핸드폰 거치대거든. 안 써. 이게 얼마게?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1,000원 주고 샀는데 쓸 데가 없어. 야, 씨. 좋아 보여서 사긴 샀는데요. 내가 이제 그런 그런 게 좀 있긴 있어. 네. 그런 거는 어차피 자기의 그거예요. 뭐라 그럴까? 행복? 네. 뭐 행복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만족이지, 자기 만족. 네. 근데 저런 거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일단은 딱 사면은 여기다 품속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몰래 이렇게 딱 놔뒀다가 밤에 이제 이렇게 몰래 꺼내가지고 보고 만족해하고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거고요. 주식을 할 때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보세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뭐 과소비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네, 쇼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 사면 이것도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보신 옷 그대로잖아요. 네. 그죠? 계잡주를 사면 좋은 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도 계잡주 사면 다 안 좋지. 주식 분석은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는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뭐 월급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 그냥 그걸로만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정되면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그죠? 많이 벌고 많이 쓰세요. 진짜로. 주식으로
진짜 이거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한 200만 원 훅 날라가 있고 막 300만 원 훅 날라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 뭐 100원, 200원 아끼려고 그럴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소소한 행복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 네, 그건 취미니까.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맨날 고깃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약간 좀 짠돌이 같은 기질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접을 하려고 막 가면 사람들은 이제 막 먹어도 자기는 그 한 번 안 먹으면 돈이 조금 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접대를 한다 그러면은 소고기를 자기는 난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안 먹는 거야. 딴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돈 조금 아낀 거에 약간 안도감을 느껴. 근데 그러다가 회사가 쫓다 망했어. 그래서 가장 먼저 후회한 게 뭐였냐면 그때 고기라도 실컷 먹어둘 걸. 그렇게 고민했대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잘 안 되긴 해요. 네. 그때 고기라도 실컷 먹어둘 걸. 이거 IMF 때, 네. IMF 때 망하신 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욜로족이니, 딩크족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는 몰랐잖아.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죠? 뭘? 주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청사진을 만들어내는지. 내가 뭐 어떤 종목 찝어준다, 쪽집게조사, 이거냐, 저거냐, 왔냐, 아니냐, 그 붙여가지고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청사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머리를 깨쳐야 됩니다. 머리를 깨쳐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처음 할 때는 다 용서가 됩니다. 처음 할 땐 다 괜찮아요. 욜드족은 뭐야, 근데, 진짜? 욜라레 요이. 더럽네. 그건가? 욜드족? 네. 욜라 더럽네? 그런 거 아니야?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키워서 노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가치를 그대로 미래에 투영시키는 방법은 투자가 최고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금이요. 네? 안 되잖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 살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미 교훈을 한번 얻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교훈을 얻었어. 이제 앞으로는 잘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때 주식 사고 물려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에이, 내가 조금만 주식을 일찍 해서 그때 여기 코로나 때 이때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인디. 그죠? 근데 지금 그 위치에 왔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주식은 망한다느니. 자기가 손해봤다고 다 망한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계좌 플러스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장이 조금 더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시장은 지금 횡보 나가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2700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계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식 예탁금 계좌에도 돈이 없습니다. 100원짜리 몇 개 굴러다닌다고 했죠? 네. 기업의 부채는요,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부채가 많다는 게 근데 어떤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부채가 많다는 데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부채가 많아졌을까요? 봅시다. 분기 시점을 봤을 때 그렇게 부채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요? 분기 시점을 봐봐요. 여기 지금, 네, 여기 분기로 봤을 때.
부채 총계. 뭐, 크게 늘어난 것도 없는데? 자본 총계, 부채 총계. 자본금 대비해서 조금 더 부채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회사가 뭐 위태롭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자본금이 5조. 부채가 약 8조쯤 되는데, 뭐 전혀 문제될 거 아닌데요? 부채 비율 지금 130, 140%. 에이, 이 정도는 뭐, 그잖아요? 네. 비율 100% 넘는 거 수두룩합니다. 네. 그럼 다 망해야 돼. 물론 이제 돈 많은 회사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유보율 지금 11,000%인데, 유보율이 10,000%가 넘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부채 비율 이거 100%짜리가 여기서 100 비빌 수는 있겠어요? 이런 거는 부채 쪽으로 뭐 재무구조상에서 KCC 이거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사업성이 좋으냐,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걸 부채 비율을 가지고서 고민한다는 것은,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연예인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네. 아유, 걔 요즘에 영화 안 나온다는데 어떡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 돈 많아. 네. 걱정하지 말아요. 돈 많습니다. KCC는 뭘 또 갖고 있지? KCC가 갖고 있는 게 얘가 삼성물산이었던가? 맞나? KCC가 갖고 있는 게 그죠? 네. 걱정을 하들 마십시오. 네. 삼성물산을 몇 주 갖고 있다고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700만 주 갖고 있어요. 1700만 주. 여러분들 얘를 걱정해줄 이유가 없어. 네? 걱정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12만 원씩 1700만 주면 얼마요? 많습니다. 네. 많겠죠. 충분하니까. 물론 그 안에 이제 유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타 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거 안에 보면은 유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볼이 10,000%가 넘는다며. 얘네들 걱정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배당금 가지고 뭐 이자 내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뭐 부채 비율 이 정도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근데 부채가 없으면 아주 좋은 거죠. 부채가 아주 없어. 부채가 뭐 한 10%야, 20%야. 그러면 무차입 경영이죠. 아주 좋아요. 그런 회사들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 걔네들은 배임 횡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물어보신 부분도 있는데 뭐 거래 정지가 됐으면 어떡합니까? 거래 정지가 풀려야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거래 정지가 풀려야 됩니다. 그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네, 중내 산하하다가 살아나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 소액주주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소액주주가 많으면 상장 폐지는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기회는 좀 주더라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사가지고요. 네. 여기 지금 7만 원 뭐 이렇게 사가지고요. 뭐 이게 여기 이거 왔는데 여기서 이거 팔아먹는다고 이게 뭐 위로가 되겠어? 나는 그분 아직도 생각나. 여기서 계속 누가 몰빵 치러가지고 계속 사가지고 전 재산 다 밀어넣어가지고 이거 하하하하하하 네 비웃음 소리 듣고 나서 거래정지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떡하냐고 망했던 전 재산 다 밀어놓고 전 재산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신라젠 급등이 이게 급등입니다. 다 올라갔다 또 떨어지잖아요. 이거 급등이 급등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본 적 언제 올 거야 이거. 이거는 물타기를 아주 시게 그냥 대박 쳐야 되는데 물타기 대박 치기도 사실은 무섭지. 전 재산 밀어넣은 사람이 대박을 칠 만한 물타기 할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을 고를 땐 절대 고점에서 고르면 안 돼요. 올라가 있는 주식 고르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조금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해볼 만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건드려야지. 그죠? 방어 되게 비싸. 근데 방어가 비싸요. 킹크랩 저리 가라. 킹크랩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방어가 진짜 비쌉니다. 네. 방어가 비싸. 물론 커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방어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주식 해가지고 방어도 많이 그냥 야 오늘은 방어나 한번 먹어볼까나? 네. 그렇게 한번 드시고 네. 여러분들 주식은요 뭐 엉덩이가 벌어지고 뭐 인내심이 벌어지고 잘 참으면 수익 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제대로 된 투자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라젠 들고서 뭐 10년, 20년 버텨봐. 되겠어? 안 되는 거요. 뭐 어쩌다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STX 생각해봐요. 예.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20년 버텼어. 이거 올라온다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겠어? 안 얻겠죠. 얘네 보세요. 이거 다 팔아먹잖아. 여기서 지금 보세요. 얘네들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도 없겠지만은 뭔가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물량 보세요. 대주주들은 이런 데서 다 작업 쳐가지고 다 팔아먹고 나왔겠죠. 지금 뭐가 됐겠어 이게. 너덜너덜하니 다 개인한테 다 물량 넘겼겠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신라젠 무시당해도 돼. STX 같은 거요. 이거 무시당해도 돼. 이거 시젠, 신라젠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 뭐 어쩔 건데 그거. 뭐 어쩔 거요. 신라젠이나 뭐 CJ, CGV나 뭐 그게 그거 아니요? 네. CJ, CGV가 걔는 거래 정지도 안 떨어졌잖아. 그게 더 오히려 나았다니까. 그죠?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오로지 회보다도 오징어, 문어, 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어패류, 이쪽을 좋아해요. 그 고기는 빼고, 생선은 빼고, 낙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 볼 게 아니죠. 지금 OCI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들 많던데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을 그렇게 싫어한다네요. 네?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을 좀 싫어한대요.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렇게 된 것도 있긴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그래요? 태양광 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그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내년도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11월. 11월인데 그 전부터 들썩일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들썩일 것 같죠. 그러면은 뭐 이게 CS 윈드라든지 그때 어떤 의사 양반이 여기서 CS 윈드 계속 죽을 때까지 사서 모으겠다고 나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죽었나 안 죽었나 모르겠다.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 반토막이 났는데 계속해서 계속 그 의사 뭐 월급 받는 데 계속 밀어넣고 그냥 돈 집어넣고 막 네 올라갈 때 흥분해서 더 넣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 또 반토막 났으면 어쩔란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올라간 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거죠. 이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지. 뭐보다? 생각보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올렸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다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안에서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절대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너도 나도 사고 나도 사고 쟤도 사고 걔도 사고 그냥 누구나 다 미쳐버리는 그런 항상 이걸 보고 미친다고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미친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아이고 김 사장님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다고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요즘에 귀하시죠?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내가 팔아야지. 그러면서 네 그렇게 나눠주면 돼요.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삼성전자 아무도 안 사요. 지금도 팔고 있어. 개인들 보면 뭐 이걸 팔아먹고 저래서 팔아먹고 다 팔아먹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주변에 삼성전자 사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사람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사볼까 말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네, 사세요. 지금 티가 안 나게 야금야금 올라갔지만 어느새 7만 원입니다.
뉴스에서 뭐 8만 전에 가네, 9만 전에 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나 지금 물려 있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아먹을 겁니다. 지금 8만 원대에 뭐 9만 원대 이렇게 물려 있는 사람들이요. 팔아먹을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제발 좀 팔겠습니다.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8만 원이요? 9만 원이요? 네,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9층에 있어요?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딱 나도 수익으로 탈출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렸으면 오라이야. 네, 다 내렸으면 오라이예요. 이미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요.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요, 배당 받으면서 버티겠죠. 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격대 오거나 아니면 자기 가격대 근처에서 쭈삣쭈삣 하면은 바로 팔아먹습니다. 그 물량 다 흡수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대신에 삼성전자가 뭐 급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저거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장은 2,700 이렇게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좀 봐야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시장을 누르면서 이런 애들 조금씩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가더라도 주가가 2,600, 2,700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지금 핸들링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시장이 눌려 있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래서 저쪽 거 누르고 이쪽 거 조금씩 티 안 나게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에라식으로 신경 안 쓰는데 지금 뭐 티도 안 나잖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런 뉴스 나와도 아무도 그냥 해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3전 2조 원을 매수했다면 누가 팔았다는 얘기야? 개인들이 2조를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파는 거지. 네. 열심히 판다는 거지. 6만 원대에 2차전지를 들어갔으면은 아마 근데 수익이 나지 않았겠어요? 6만 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이게 3, 4월인데 그때 2차전지 들어갔으면 에코프로 이런 거 들어갔으면 지금이야 뭐 지나갔지만 뭐 3, 4월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수익 좀 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원상복귀 됐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창 몰빵 치지 않아요. 조금씩 사다가 올라갈 때 확 밀어넣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예전에 그 코인 한 사람 얘기해드렸죠. 밑에 조금 사가지고 수익이 왕창 나니까 와 수익 엄청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 폭락하니까 박살나버렸어. 6만 원이 왜가 부러워요? 6만 원에 팔았다는데 5만 원 사서 6만 원에 팔고 2차 전지 그분은 그게 했으면 수익이 났겠네, 그죠? 2차 전지로도 수익 나고 삼성전자라도 5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으면은 네 수익 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하십시오.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멀리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뭐 이 성장주라든지 뭐 배당주 투자할 때 뭐 나는 10% 20% 수익을 노린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난 50% 100% 노리고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보다 주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장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그거밖에 수익 안 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미국 펀드 매니저들보다 2배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다 필요 없어. 나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네.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 폭등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주식에서 돈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워낙 지랄 같은 변동성을 보여가지고 이제는 젊은 애들도 그거 안 하잖아요. 빚만 잔뜩 지고 쫓겨나가지고 그거 악마 같은 그런 상황에 또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뭐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너무 앞에만 보지 마세요. 너무 앞에만 보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돈이 없어야지 당연히 안 올라가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들이 계속 매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뒤의 일이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어쨌든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북적북적 해버리면 안 돼. 테마주나 이런 거 뭐 저런 거나 좀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런 대형주나 이런 그 주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나중에 올라갈 때 되면은 빠방 하고 올라갈 겁니다. 맞아요. 그나마 삼성전자 물린 게 다행인 거죠. 잘 버티세요.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빵 하고 터질 때는 정말 다 짐 싸두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즐기다가 팔아먹으면 돼요. 네. 잘 즐기다가 팔아먹으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예요. 시장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고 있으면 된 거고 잘 버티고 있으면 된 겁니다. 뭐 수익이 좀 나면 어떻고 손실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는 어차피 바닥인데 어차피 갈 길이 멀어요.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